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답답함을 넘어서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7월 초만 해도 8,300선까지 갔던 코스피 지수가 불과 한 달 만에 5,500선까지 가파르게 내려앉았고, 그리고 계좌는 연일 파란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나만 소외되는 것 아니냐 했던 포무 심리는 이제 시장에 안 들어가서 참 다행이다 라는 조모나 깊은 허탈감으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다 전 세계 1위라는 독보적인 그런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르기는커녕 지수 하락과 함께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세계 1위의 실적을 냈음에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고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 이는 단순한 하락장을 넘어서 지금 시장의 작동 원리 자체가 심각하게 비틀려 있다는 그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실적과 주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따로 노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크아웃에 대한 과도한 우려입니다. 2분기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지금이 최정점이고 앞으로는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시장의 냉소가 선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거시경제의 압도적인 악재입니다. 개별 기업이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환율이나 글로벌 자금 유출 같은 거대한 악재가 기업의 실적 호재를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셋째는 무차별적인 패시브 자금의 유출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전체를 파는 과정에서 실적 우등생인 종목까지 같이 매물 폭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시장의 공포와 구조적인 매도세가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실적조차 약발이 먹히지 않는 장세에서는 기존에 실적 좋은 주식을 사서 기다린다는 정석적인 투자법마저도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사례처럼 실적과 주가의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유사한 장세에서 이 교류율이 어떻게 메워졌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장에서 내 자산을 지키며 반등의 시점을 포착하는 현실적인 대책과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의 실마리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감정이 아닌 차분한 논리로 판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증시 역사상 가장 뜨거웠고 또 가장 차가웠던 2026년의 기록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코스피가 9,000이라는 꿈의 숫자를 넘어섰던 그날의 기억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환희가 채 한 달을 못 가고 거대한 폭락으로 이어졌던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지수는 한 달 만에 고점 대비 약 40% 가까이 빠지면서 5,00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특히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죠. 단순히 조정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가혹했던 이러한 폭락의 방전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폭락의 배경에는 여러 악재가 겹쳐 있었습니다. 매파적 성향의 연준 의장 지명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공포가 있었고, 중동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을 지탱했던 AI 반도체 열풍에 대해서 의구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었죠. 실물 데이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심리가 먼저 무너진 그런 결과였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었는데 시장은 즉각 반응을 했었죠. 달러가 치솟고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우리 증시의 큰 손들인 외국인들이 기계적인 매도에 나섰던 것입니다. 대외 환경의 변화가
국장의 하락 압력을 키운 첫 번째 고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기름을 부었었죠. 미국과 그 이란의 전쟁 우려로 그 유가가 급등을 했고 물가 상승 압박이 다시 커졌었습니다. 이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를 꺾어버리고 수출 중심인 우리 기업들에게는 그 물류비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타격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가장 뼈아팠던 점은 믿었던 AI 산업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빅테크들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과연 AI가 언제 돈을 벌어다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계속 쏟아졌죠. 이런 의구심은 고평가 논란과 함께 반도체 섹터의 폭락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누려온 독주 체제에도 균열이 생겼었죠. 중국 창신 메모리가 성장하고 기술 자립 소식은 한국 반도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 머물던 외국인 자금 일부가 중국으로 이동하는 현상까지도 나타났었죠. 글로벌 기업들의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애플이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불만을 표시를 했고,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자 반도체 랠리가 끝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 익혔습니다. 주요 부품사인 브로드컴의 전망치 미달 역시 불길한 예감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었습니다. 국내 시장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특정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하락장에서 치명적인 독이 됐습니다. ETF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기계적인 매도가 본주의 가격을 더 끌어내리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 거죠.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거의 전원이 손실을 받고 그 규모는 무려 56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단기간에 이 정도로 막대한 자산이 증발하는 사례는 우리 증시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그런 비극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많은 분들이 빚을 내서 투자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용장고가 역대 최고치였던 상황에서 주가가 빠지자 증권사의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고 싶어도 살 돈이 없고 팔고 싶지 않아도 팔려나가는 강제 청산이 시장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거죠. 7월 29일 SK 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싸늘했습니다. 실적 자체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이나 주주들에게 돌려줄 혜택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물량을 던지면서 지수는 다시 한번 폭락을 했습니다. 시장을 지탱해 줘야 할 외국인과 연기금도 도우미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지수가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정해진 자산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주식을 팔아야 했던 것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비중을 줄여야 하는 리밸런싱 매도가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이 됐습니다. 결국 시장을 바치던 개인들의 실탄이 바닥이 났습니다. 예탁금이 21조 원이나 급감 수급 공백 상태가 온 거죠. 예전 같으면 저점 매수에 나섰을 분들이 이제는 공포에 질려서 패닉셀의 주체가 되면서 지지선은 맥없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9천 돌파와 붕괴의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대외적인 악재도 컸지만은 우리 시장 내부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취약한 수급 구조가 피해를 키웠었습니다. 이제 이 충격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후반전에서 다시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국내 투자자들의 이탈입니다. 한국 시장에 실망한 분들이 대거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 한 달간 미국 주식 매수액이 기록적으로 늘어나면서 성악개미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널뛰기에 지친 자금은 은행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역대급으로 늘어난 것은 이제 주식보다는 원금을 지키겠다는 공포 섞인 심리를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묶이면서 증시의 활력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재 뉴스를 보고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고점에 물렸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공식적인 뉴스가 떴을 때는 이미 큰손들은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는 그 시점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폭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각해지자 정부도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개인들의 그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를 제한을 하고 투자 한도를 정하는 그 규제를 도입을 한 거죠. 시장을 망친 주범으로 그 지목된 그 상품들에 대한 그 뒤늦은 조치지만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 증시의 그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너무 위험하다는 그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기업들의 그 인색한 그 주주 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는 다시 한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증시의 비극은 주식 계좌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그 투자했던 분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그 서민들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실물 경제 전반에 그 먹구름도 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볼 부분도 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지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그 빅테크들의 그 AI 설비 투자 계획은 여전히 그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폭락이 산업의 종말이 아니라 과도했던 기대감이 현실을 찾아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만 보면 주가 폭락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이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1년 전보다 19배나 늘었습니다. 주가는 동일기간 1년 전보다 약 3.7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주가는 사이클의 끝을 걱정을 하지만 실적은 여전히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 기묘한 간극이 존재를 합니다. SK 하이닉스의 사례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을 합니다. 그 수익을 주주들과 어떻게 나누고 어떤 미래를 그릴지 구체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면 시장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커뮤니티에서는 전세금이나 결혼 자금을 잃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넘쳐납니다. 처음엔 분노를 했지만 이제는 깊은 절망감이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 아픔에 공감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의 구조적인 개선이 절실합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사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던진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받아내는 강한 그 손바뀜이 나타났죠. 장 초반엔 기관이 그리고 후반엔 외국인이 중심이 되어서 물량을 흡수했습니다. 이것이 단기 바닥을 다지는 신호가 될 수 있을지 면밀히 체크를 해야 할 지점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기술적으로 매우 낮은 구간에 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만 보면 역사적 그 저평가 상태죠. 하지만 차트가 무너진 상황에서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반등하기는 어렵습니다. 떠나간 그 개인들의 그 신뢰를 되찾고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그 명분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앞으로의 그 시장은 미국의 금리 결정과 그 물가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8월 중순부터는 과도하게 빠진 종목들에 대한 그 재평가가 이루어질지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성급한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2026년의 그 대폭락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그랬듯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빚을 내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기업의 본질을 믿는 투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그 평범한 그 진리를 다시 새겨봐야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투자자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